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제가 이달에는 비온 뒤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네요. 바로 지난주 일주일 전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비온 뒤에서 저희 병원 찾아주셔가지고 저희 병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비온 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일하는 병원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심장병 중에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심장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되게 뇌졸중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뇌 안에 있는 혈관의 이상으로만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뭐 이상, 특히 이제 우리가 뇌졸중하면 이제 뭐 반신불순이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뇌졸중이라고 그러는 게 뇌 안에 동맥 혈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외에 뇌 밖에 있는 혈관의 문제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뇌하고는 상관이 없는 심장 쪽의 문제 때문에 이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뇌 안의 혈관보다는 뇌 밖에 있는 혈관이나 아니면 심장 쪽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뇌졸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2021년도에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입니다. 암이 단연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2위, 4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중간에 이제 폐렴이 들어가는데 폐렴이 들어간 건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심장하고 뇌혈관 질환이 1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이렇게 암이 1위를 차지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암이 특별하게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아서 그러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선대 때부터 식생활이 이 육류보다는 채소 중심으로 해서 식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해 왔기 때문에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장 아니면 뇌 질환이든지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서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편이에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발생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 그다음에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을 합하게 되면은 암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우선 뇌졸중이라고 그러는 병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대충 감들을 다 잡고 계세요. 뇌졸중 어떤 병인지 뭐 주변에서 그런 병 때문에 투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뇌졸중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뇌 동맥 혈관 질환입니다. 뇌에 가 있는 동맥 혈관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뇌졸중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요새는 심내혈관 질환이라고 이제 같이 총칭을 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뇌혈관, 뇌로 가는 동맥혈관이든지 아니면 심장에 있는 동맥혈관이든지 아니면 더 광범위하게 얘기는 팔다리 말초로 가는 동맥혈관이든지 병이 생겨서 진행되는 과정이 병태 생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내혈관 질환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심내혈관 질환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뇌졸중은 이제 크게 이제 큰 카테고리 둘로 나눠요. 첫 번째가 뇌경색, 두 번째가 뇌출혈.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저 밑에 보이는 이제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뇌경색의 한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한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뇌경색, 뇌출혈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뇌출혈이라고 그러면 이제 동맥 혈관 아니면 작은 혈관이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표현이 좀 무섭습니다만 하여튼
그 혈관이 약해지면서 혈관에서 출혈이 생겨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 나가 가지고 뇌에 영향을 주는 뇌세포를 괴사시키는 그게 이제 뇌 출혈이죠. 그다음에 뇌 경색이라고 그러는 거는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혈관 내경이 좁아지다가 혈관 내경에 그 피 찌꺼기, 혈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혈전이 틀어막히면서 피가 못 가기 때문에 뇌의 특정 부분이 기능을 잃게 되는 그게 이제 뇌 경색입니다. 일과성 뇌혈이라고 하는 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뇌경색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뇌경색은 뇌에 있는 동맥혈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풀리지 않고 진행되면서 뇌세포가 이제 괴사에 빠지는 것이라 그러면은 일과성 뇌혈은 순간적으로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지만 금방 또 뚫려가지고 다시 피가 이제 공급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과성 뇌혈이 와 있는 순간에는 뇌경색, 뇌졸중과 이제 같은 증상이죠. 갑자기 말이 안 된다든지 수족의 움직임이 안 된다든지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딱 풀리는 것. 이게 이제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뇌출혈이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뇌출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뇌에 있는 혈관의 벽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해서 혈액이 뇌세포 쪽으로 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뇌는 굉장히 부드러운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뇌는 우리 몸에서 특수하게도 이 뼈에 갇혀 있잖아요, 뇌가. 그래서 조그맣게 혈액이 새더라도 그 새한 혈액으로 인해 가지고 뇌가 어디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그 압력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이 아주 쉽게 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뇌출혈이라고 하는 혈관 벽이 터져서 그 손상받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새어 나가서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 이제 뇌출혈인데 이게 멀쩡한 혈관에서 생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뇌출혈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그 두 가지 병이에요. 동맥류나 동정맥 기형이라고 그러는 이제 두 가지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있다고 저런 또 혈관벽이 이렇게 터지는 일은 별로 없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그 혈관에 문제가 생겨 있던 혈관을 급격하게 손상을 시켜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중시하게 되는 게 이제 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뇌출혈이 생기는 이제 두 가지 병적인 문제가 동맥류하고 동정맥 기형이라고 그러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맥류라고 그러는 거는 흔히들 뇌혈관의 꽈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목에서부터 이 심장에서부터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이 있고 이게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뇌 안으로 들어가서 분질을 하는데 그 굵은 혈관은 뇌에 들어가서 뇌의 그 바닥 쪽에 굵은 혈관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위로 뻗쳐 올라가는데 이 혈관이 보시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보게 되면 혈관의 벽이 얇아지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꽈리입니다. 이게 꽈리. 이게 동맥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꽈리로 돼 있던 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꽈리 자체가 정상적인 혈관처럼 이렇게 단단한 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얇아져 있거든요, 벽이. 근데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 벽이 약해져 있는 벽의 일부분이 손상을 받으면서 혈액이 뇌 쪽으로 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동맥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한 병이에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치료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동맥류가 왔다 그래도 의사들이
아주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는데 병 자체는 상당히 중한 병입니다. 과거에 이 의학 기술이 모자란 발전하고 있을 단계에서는 동맥류가 생겨가지고 수술 치료를 했었는데 수술 치료하게 되면은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맥류가 일단 터지거나 손상이 가서 출혈을 했다 하면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40%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병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출혈이 생기게 돼서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뇌 손상이 올 가능성은 66%니까 굉장히 중한 병이죠. 근데 이게 혈관벽이 터지기 전에만 진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꽈리의 목을 갖다가 클립 같은 거로 잡아가지고 터지지 않게 여기 이제 이 꽈리의 목을 결차를 해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꽈리가 저절로 이제 쭈그러들면서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너무 큰 경우에는 뭐 수술도 하지만 이 안에다가 또 이렇게 응고성 물질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아물어 붙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뇌 출혈을 일으키는 병으로서는 동맥류라는 병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한 병이다. 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정맥 기형입니다. 동정맥 기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이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해서 아주 가는 혈관을 통해서 가고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혈액은 이제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동맥하고 정맥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정맥 기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조그만 혈관이 있게 되면은 거기를 통해서 이제 압력이라든지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맥과 정맥이 같이 만나게 되면 동맥은 혈관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요. 근데 정맥은 상당히 얇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압력이 그냥 정맥 연결되는 부위에 이제 그대로 전달되게 되면 정맥 혈관 만나는 부위가 이제 손상을 받아서 째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수가 있죠. 이 보시는 게 이제 뇌에 있는 이 동맥과 정맥이 만나면서 이런 동정맥 기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한 병이에요. 이게 있게 되면은 50%의 뇌출혈이 오고 한 번 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10 내지 15%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지금은 이런 병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진단을 해서 미리 치료할 수 있게 의학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병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이런 혈관벽에 손상을 줘서 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데는 혈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뇌출혈이죠. 과거에는 뇌출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하고 뇌경색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적 요소라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뇌출혈 쪽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 병이 더 많아서 그렇다고 게 아니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시절이었었어요. 혈압 조절이 안 되니까 이런 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응급실로 오고 또 생명을 잃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뇌경색은 상대적으로 적었었어요. 뇌경색이 생기는 건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거든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혈압 관리도 있고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기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뇌출혈이 많았고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지금은 뇌졸중의 한 87%, 이건 서양 데이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뇌졸중의 한 8, 90% 정도는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은 혈전이 혈관을 틀어막는 거예요. 근데 뇌에 있는 혈관, 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동맥혈관이 동맥경화증 때문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혈전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 안에 있는 혈관이 아닌 뇌 밖에 있는 혈관들. 대표적으로는 이게 경동맥입니다. 경동맥.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아주 굵은 혈관이 그게 이제 경동맥이거든요.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니면 경동맥도 괜찮은데 심장 안에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혈관을 막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뇌에 있는 동맥혈관들이라는 건 이제 가지가치니까 혈관이 아주 가늘거든요. 그 가는 혈관이 혈전이 생겨서 틀어막히게 되면은 뇌졸중이 오긴 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큰 뇌졸중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경우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따노닌 때문에 뇌 뭐 어지럽거나 뭐 결정적으로 크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뇌 MRI를 했더니 과거에 조그만 혈관에 뇌경색이 좀 생긴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뇌에 있는 그 동맥이 수도 없이 많은 가지를 쳐가면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그 작은 혈관 중에 일부가 혈전, 동맥경화증 때문에 좁아져 있다가 혈전 때문에 틀어막히게 되면은 뇌의 극히 일부에 아주 작은 손상이 오는데 이거는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뇌 경색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결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바로 이 밑에 있는 경우들이에요. 심장이나 경동맥에서 발생하는 혈전들이에요. 경동맥은 두껍거든요. 목에 가는 혈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 혈관에 동맥경화증 때문에 문제가 생겨 있다가 거기에 혈전이 생겨서 떨어져 나갈 때는 큰 혈전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큰 혈전이 떨어져 나가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큰 혈관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작은 혈관까지 가지 않는 거죠. 큰 혈관을 틀어막게 되니까 그 뇌에 손상되는 뇌의 부위가 굉장히 크게 되고 그걸 인해서 중풍의 증상이나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일이 생겨요. 더군다나 심장 안에서 생기는 혈전이라는 건 심장은 더 크거든요. 심방이라는 건 더 큰데 그 안에서 그냥 커다란 혈전이 생기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알 정도 크기, 구슬 정도의 크기, 구슬보다 더 큰 혈전이 생기는 수도 있어요. 그런 놈이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막으니까 아주 굵은 혈관을 막으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심각한 지경이 생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거 혈관의 모식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혈관이 자르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안쪽은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 혈관 내피세포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혈관 내피세포. 이게 혈관의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내피세포인데 이 혈관 내피세포가 아주 매끄럽고 혈전이 달라붙지 않도록 그 보호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 혈전이 우리 몸 안에 혈액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전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아주 매끄럽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를 한번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이 아주 깨끗하게 안쪽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혈액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쪽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노랗게 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혈관벽인데 혈관벽이 워낙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안에 혈관벽 안에 노란 이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프라그라고 그러는 겁니다. 프라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거, LDL 콜레스테롤 같은 기름이 끼면서 거기에 이제 세포도 들어가고 또 섬유세포도 들어가면서 이제 자꾸 안이 두꺼워지는 거죠. 안이 두꺼워지면은 혈액이 가는 길이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게. 워낙은 이렇게 잘랐을 때 아주 동그랗게 혈액이 가야 되는데 기름찌꺼기가 차면서 혈액이 가는 길을 갖다가 좁게 만들어내죠.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많이 좁아지기 전까지는 크다랗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 그림,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결정적인 그 재미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안 가네. 여기 지금 이 동그란 혈관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안에서부터 그 혈전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 구경이 차츰차츰 좁아지는 그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잘 발생합니다. 준비를 하고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틀어봤는데 역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안에 기름기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단기간에 자라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기 누렇게 보이는 게 기름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터지게 되면 터지는 순간부터 혈전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갖다가 완전히 틀어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떨어져 가지고 뇌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굵은 혈관을 갖다 탁 틀어막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게 바로 이 뇌경색. 특히 뇌 외에 있는 굵은 혈관이나 심장 쪽에서 발생하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졸중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이 방금 보셨던 그림의 실제 그림이에요. 이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혈관이 워낙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쪽이 다 혈액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실제 혈액이 가는 길은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여긴 뭐냐면 여기 좀 누렇게 보이는 부분, 희게 보이는 부분이 이게 이제 기름찌꺼기가 다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혈전이 생기질 않아요. 어쨌든 그 내피세포라는 게 그 좁아져 있는 동맥 구경이지만 그 안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안은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혈액은 많이 가진 않지만 상당히 줄어서 가긴 하지만 혈전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기에 이제 깨지는 거죠. 여기 깨진 거예요. 여기도 워낙은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 깨지면서 안에 있던 기름찌꺼기가 혈관 안으로 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새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혈액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거 혈관이 터진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거기에 혈전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혈전이 달라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더 큰 혈전이 달라붙게 되죠. 그리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뇌에 있는 혈관들을 갖다 틀어막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결정적인 뇌경색입니다. 뇌경색. 이 그림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 심장이고요.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이렇게 이제 분질을 하면서 뇌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목에 올라가는 게 경동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경동맥 분지가 이쪽은 보게 되면은 구경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쪽은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누렇게 붙어 있는 기름찌꺼기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근데 좁아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좁아져 있는 혈관은 어느 순간에 깨지면서 기름기가 누출이 되면은 거기에 혈전이 달라붙고요. 달라붙은 혈전이 혈류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뇌로 가면서 뇌에 있는 동맥혈관을 틀어막는 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경동맥 초음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거나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 경동맥 그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혈관이에요. 이 경동맥 까맣게 나와 있는 부분이 혈액이 가는 길입니다. 동맥 아니에요. 혈관벽이 보면 여기 혈관벽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쪽 벽은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는데 이쪽 벽은 가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흰 게 이렇게 두툼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혈관 두꺼워져 있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 프라그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찌꺼기로 인해서 혈관벽이 두툼해져 있는 거예요. 이 두툼해져 있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어느 순간에 깨지게 되면 여기에 혈전이 달라붙고 이 달라붙은 혈전이 혈류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뇌 쪽으로 가다가 뇌에 있는 혈관을 틀어막게 되는 게 이제 이 뇌졸중입니다. 뇌경색이 되죠. 그래서 이 뇌졸중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요, 이런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심장병,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말초혈관 질환 다 같아요. 병태생리 다 똑같아요. 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 흡연 다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성 혈관 질환, 성인성 심질환의 원인과 같아요. 결국엔 동맥경화라고 그러는 같은 병태생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똑같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심장 쪽에는
관동맥질환이라든지 심방세동, 오늘 이제 특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병이고요. 판막질환, 경동맥질환 이런 것들이 뇌졸중을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 흡연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게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인데 심장에 이제 네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좌심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쪽이 이제 우심방이고 여기 좌심방이에요. 그런데 이 심방 안에는 워낙 혈액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좌심방 쪽에는 이렇게 검게 나오다가 중간에 이런 둥그런 물체가 흰색 물체가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혈전인 거예요. 좌심방에 발생하는 혈전이에요. 이게 심방세동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혈전이 보세요. 이건 그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런 그 혈전이 어느 순간에 혈류에서 탁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은 이게 몸을 돌고 돌다가 머릿속에 있는 혈관을 갖다 틀어막게 되면은 뇌졸중, 뇌경색증이 오는 거고, 이 혈전이 돌다가 위장, 장에 있는 혈관을 틀어막게 되면 이제 위장관에 괴사가 오고, 다리로 가게 되면 이제 다리에 있는 혈관을 막게 돼서 다리가 괴사가 오는 이런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경동맥이죠. 동맥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 올라가는데 동맥안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혈전이 혈전이 있어요. 이 큰 혈전이죠. 이거는 이 큰 혈전은 심장 내에서 그 혈전이라는 게 무슨 아주 돌덩어리처럼 그 딱딱한 혈전인 경우보다는요. 대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전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코피 나잖아요. 코피 나게 되면 코를 이렇게 막게 되면은 막은 다음에 이렇게 띄게 되면은 떼고 막은 그 스펀지를 빼게 되면 거기에 이제 검붉은 혈액이 약간 굳은 듯한 약간 굳어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혈전인 거죠. 심장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병이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병이에요. 심방세동. 심방세동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궁금하게 질문 들어오신 분들 질문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세 여성분이고요. 심장 판막 역류가 있고 심하지는 않다. 2, 3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경과에서는 허혈성 질환은 무엇이고요? 불안, 초조, 답답 이런 것들이 심장하고 관련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보내셨네요.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가지고는요, 심장 판막에 역류가 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심하지는 않다. 의사 선생님은 2, 3년에 한 번 검사만 받아보면 된다고 얘기한 거 봐가지고는요, 이거는 그렇게 심한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 안에 판막이라고 그러는 구조물이 있어요. 판막이라는 게 이제 심장 안에서 피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판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게 이제 피가 갈 때는 여기 열려요. 그러다 가지 않을 때는 닫혀요. 그래서 안에서 나가고 열리고 닫히고 이게 이제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역류라는 건 뭐냐면 열릴 때 가잖아요. 안 갈 때는 닫히는데, 닫힐 때 여기 틈이 좀 생기는 거예요. 틈이. 그래서 나갔던 피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심하면은 심장 입장에서는 보면은 한 번만 내보내도 될 혈액이 다시 들어오니까 심장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많죠. 심장이 부담이 많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씩 새는 조금 아주 경도의 역류는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래 쓰다 보면은 판막이 이게 평생 동안 이렇게 열다 닫혔다 가다 계속 되풀이하니까, 되풀이하는 도중에 이제 이 끄트머리가 좀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틈이 약간 생기기 때문에 역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2, 3년에 한 번 검사 받으면 된다고 말씀한 거 보면은 아주 경한 판막 역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신경과에서 허혈성 질환, 글쎄요, 신경과에서 허혈성 질환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장 판막의 경한 역류는 걱정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이 2, 3년에 한 번 검사 받아봐도 된다고 할 정도면 이건 큰 문제 있는 거 아니고요. 불안, 초조, 답답 이런 거는 심장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질문이요. 동사장님 하셨는데,
저는 심장이 자주 조인다고 그랬네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신과 진료를 보러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 내과에서는 더 뭐 할 게 없냐. 내과에서 검사한 거는 심전도 검사, 초음파, 혈액 검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이제 심장이 조인되는 증상이 사실은 참 애매한 증상이에요. 심장이 조이는 증상이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심장이 조이는 거니까 이거는 협심증. 대표적인 심장 질환은 협심증이죠. 근데 이제 협심증의 증상은 조이는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그래서 의사 꼭 물어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심장이 조입니다 하면은 언제 아픕니까? 뭐 할 때 아픕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협심증으로 인한 심장 통증인 경우에는 심장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쉴 때 생기지는 않아요. 운동할 때 생깁니다. 운동할 때.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침에 특히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활동을 시작할 때 출근하면서 빨리 걸어갈 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거나 좀 그런 경우 아주 심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개 이제 출근해서 아침에 걸어가면서 버스를 타려고 좀 뛰거나 아니면 계단을 좀 급하게 올라가거나 할 때 가슴이 좀 콱 조이고 압박감 같은 게 오다가 또 쉬면은 쫙 괜찮아지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심장 증상이에요. 근데 이런 가슴이 조이는 증상, 가슴 통증 증상이 올 수 있는 게 심장에서도 심장의 혈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심장의 근육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심장과 전혀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심장 외에 심장 바로 뒤쪽에 식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도 이라는 통증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에는 근육도 있죠. 그 다음에 폐도 있죠. 또 신경도 지나가죠. 이런 근육신경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감별이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과에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하는데 이상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저것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 같으면은 증상을 듣고 그다음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건 심장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좀 진도 좀 나가 볼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심장에서 발생하는 혈전이 뇌경색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 이제 심장 안에 있는 그 네 개의 구역 중에서 심방, 우쪽에 있는 게 심방이거든요. 특히 이제 좌심방이라고 하는 데서 심방세동이 있으면 혈전이 생겨요. 아까 초음파에서도 그림 보셨던 것처럼 심장 안에 커다란 덩어리 혈전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뇌졸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이렇게 이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깨끗하게 한 번씩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심방에서 무수하게 많은 무질서한 전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 이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팔을 떠는 겁니다. 세동이라는 게 가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팔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축이 안 되니까 이 안에 피가 고여 있고 고인 피가 굳어서 혈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심방세동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가장 큰 문제가 뇌졸중이 생기는 거예요. 뇌졸중이 생기는 심장의 원인으로 대표적인 게 심방세동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없는 사람에 비해서 5배 정도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혈전의 크기가 큰 혈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뇌졸중이 생겨도 뇌졸중의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주 결정적으로 굉장히 심한 뇌졸중을 앓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의 30% 차지해요. 그러니까 뇌졸중, 뇌출혈이 아닌 뇌경색증이 왔다면은 3명에 1명꼴로는 심방세동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원인 불명,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항상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심방세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뇌졸중이 생겼다 말았다 하면서 심한 뇌졸중 사망으로도 이어지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 뇌의 손상을 갖다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 치매의 원인도 될 수가 있어요.
심방세동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좌심방, 심장의 방에서 생기게 되고 크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다른 원인, 조그만 혈관에 손상이 오는 정도를 훨씬 넘어쳐가지고 굉장히 중한 뇌졸중을 만들 수 있어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질문 또 좀 바꿀까요? 히포님인데요. 5년 전에 심방세동 시술을 받고 심방 조동이 생겨서 작년에 심방 조동 시술 또 하셨군요. 그러니까 세동 시술 받고 조동이 있어서 조동 시술 받고 2회에 걸쳐서 시술을 받았는데 지금도 기회수축, 주기박동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근데 경동맥 초음파 혈관조영술을 다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고 머리 다리가 무겁고 체한 듯이 가슴이 막히는 증상을 느낀다. 자율신경 실조증 증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부정맥도 자율신경 실조증과 연관이 있을까요? 뭐 있습니다. 이분이 느끼는 증상은 밤에 누워서 잘 때는 편한데 가끔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건 뭐 당연하죠. 두근거립니다. 주기수축 있으면 좀 두근두근 느껴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때 머리랑 다리랑 무거워지고 가슴이 쪼이고 압박을 느낀다. 혈압은 정상수다. 예, 이건 뭐 정리해보게 되면요. 5년 전에 심방세동 때문에 시술을 한 거예요. 근데 심방세동의 시술이라는 건 이제 뒤에 건 나오긴 하는데, 그 심방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전기를 갖다 제거를 해주는 시술을 하는데, 저게 이제 그 재발이 많아요. 예, 재발이 많고 재발할 때 심방 조동의 형태로 재발하는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분은 2번 시술을 하셨는데, 심방세동 때문에 시술하고 두 번째는 심방 조동 의 형태로 재발했기 때문에 2번을 시술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아마 세동이나 조동이 재발한 것 같지는 않고 기회수축이 있다고 그러네요. 기회수축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이 생기고 조동이 생긴다는 건 심방에 그 병소가 좀 있는 거예요. 아주 깨끗이 않은 거죠. 그래서 세동과 조동을 시술로 없앤다 하더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부정맥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기박동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기박동은 상당히 흔한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약을 들고 계시는데, 약을 드셔도 완전히 뭐 잘 억압되는 수도 있지만 또 좀 있으면서 계속 부정맥이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느끼는 거는 증상은 약간 애매합니다. 머리 다리가 무겁고 가슴이 쪼이고 압박을 느끼고. 근데 사실은 저게 진짜 부정맥 때문에 그러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요, 물론 자율신경 실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보면은, 저번 시술을 2번이나 하셨잖아요. 심방 세동 시술, 조동 시술. 저거 다 간단한 시술 아니에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게 되면은 또 기대치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은 내가 완치할 수도 있을지 모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시고 났는데 2번씩이나 시술을 해야 됐죠. 또 하고 나도 가슴이 좀 울컹울컹거려서 가보니까 아직도 부정맥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불편하죠. 그리고 또 이게 부정맥이 간혹 울컹울컹 생기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제 생각에는 지금 느끼시는 증상이 두근거리는 증상은 부정맥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가진 경험을 보면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도 좀 약해지고 또 불안한 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에 영향을 줘서 저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뇌졸중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게 그럼 뇌졸중이 온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건 아주 대표적인 이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이 왔다 하면은 이걸 꼭 기억하라. FAST예요. FAST는 이제 이게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F는 face,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이 이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뇌의 한쪽에서 양쪽이 다 같이 오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한쪽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한쪽에서 오는 신경이 반대편을 지배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한쪽에 문제가 생겨요. 한쪽에. 그러니까
우선 얼굴을 봤을 때 얼굴에 우리 이제 얼굴을 보게 되면은 뭐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했을 때 이게 양쪽이 대칭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대칭적인 거는 양쪽에서 신경이 균등하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뇌졸중이 와서 한쪽의 신경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쪽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한쪽은 좀 처져 있잖아요. 처져 있고 눈도 잘 안 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입꼬리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왔을 때 첫 번째 얼굴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얼굴이 한쪽이 웃거나 아니면 이야기할 때 이게 좀 틀어지지 않는가. 두 번째가 손이에요. 이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양손을 갖다 이렇게 들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양쪽 뇌가 균등하게 잘 신경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한쪽 신경에 손상이 가게 되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양손을 드세요 하면 처음엔 들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쪽 그 신경이 팔 쪽으로 가는 운동신경에 장애가 생기는 걸 갖다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스피치예요. 그래서 FAST, F는 face, 얼굴이 한쪽이 좀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는 거. 두 번째는 arm, A, 손이 한쪽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하려면 혀, 그 다음에 이 인후 이런 데가 양쪽이 균등하게 잘 작동을 해야지만 언어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쪽 혀가 좀 운동이 잘 안 되고 인후도 운동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더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갸, 거겨, 라랴, 러려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두워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두운 이야기를. 그래서 그거 보면 금방 이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 T는 타임이에요. 타임은 뭐냐면 시계를 보는 얘기가 아니고 급화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FAS 얼굴, 손, 말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는 뇌졸중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연락하랍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혈전 때문에 막히는 거기 때문에 이 혈전을 빨리만 뚫어주게 되면 뇌 손상이 안 와요. 이 시간이 어디까지냐면 1시간 안에 하면 가장 좋고 늦어도 4시간 내지 4시간 반 안에 그 혈액을 갖다가 막힌 혈관을 갖다 뚫어줘야 돼요. 혈액을 뚫어주는 약이 있거든요. 병원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한쪽 얼굴, 한쪽 손, 한쪽 발이 움직임은 괜찮더라도 갑자기 저려지거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잠깐 안 보였다가 보이게 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뇌졸중의 한 사인이에요. 그다음 보행장애. 당연히 팔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 게 다리 쪽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잘 걷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들. 이거 꼭 알고 계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119 연락해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뇌졸중이 오는 분들이 심방세동 있는 분들에서 뇌졸중이 특히 잘 오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심부전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연세가 75세 이상이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전에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혈관 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65세 이상 여성 이런 게 이제 점수까지 매겨져 있어요. 이거 최베스크 스코어라고 해서 의사들은 심방세동이 있는 분이 오게 되면 이걸 꼭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에 점수가 2점 이상에 해당되면은 설사 지금 뇌졸중이 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항응고제라고 그러는 거죠. 예방으로 쓰는 거는 항응고제예요. 이게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피사반, 에독사반이라고 그러는 약들 심방세동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약 중에 한 가지 틀림없이 들고 계세요. 이 약을 못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와파린 드실 수 있고 아스피린을 옛날에 썼었어요. 근데 아스피린은 지금은 효과는 별로 없고 외려 부작용은 더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심방세동에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사용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포기하고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술을 통해 가지고 혈전이 생기는 게 이제 좌심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좌심방의 한 구석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예 틀어 막아주는 수술도 있어요. 시술도 있어요.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심방세동이 생기는 거는 이 좌심방에 폐 정맥이 연결되는 이 안쪽에서 비정상적인 병적인 종기가 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새 나오지 않도록 전국도자 절주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담을 치는 겁니다. 담을 쳐서 전기가 새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냉각 풍선 절제술 마찬가지의 원리는요. 한쪽은 열을 가지고 하는 거고 한쪽은 콜드 에너지, 그러니까 냉각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이쪽을 통해서 틀어막는 그러한 시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뇌졸중의 예방은 뭐냐? 뇌졸중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도 사실은 비슷해요. 첫 번째,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체중 유지, 식사운동, 담배, 당뇨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심방세동이 있어서 그 항응고제를 먹고 있다 그러면 약물치를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게 바로 예방 방법이고요. 예방하기 전에 그러면 병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 심방세동이 있는 거 어떻게 아느냐. 제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맥박이에요. 맥박. 맥박만 제대로 이거 연구해 본 결과인데요. 연구해 보니까 맥박만 잘 잡아도 심방세동의 70%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박 잡으면 연습을 해보세요. 맥박을 이렇게 한 손으로 손목에다가 반대편 손가락 2개 내지 3개를 대고요. 가만히 만져보면 펄떡펄떡 찌르게 느껴져요. 그럼 이걸 눈을 감고 규칙성이 있는가를 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이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뛰다가 안 뛰다 뛰다 안 뛰다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즉시 병원 가시는 거예요. 병원 가서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어가지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은 심방세동이 있다. 심방세동의 가장 큰 문제는 뇌졸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모든 심방세동 환자는 심방세동이 생겼다 말았다 아니면 계속 생겨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원인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심방세동이든 지금 심방세동이 아니고 정상이든 상관없어요. 또 치료를 어떤 치료했든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위험군 스코어가 있잖아요. 75세 이상이면 무조건 2점 이상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75세 미치래도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면 2점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들어가. 이런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분들은 항응고제 치료를 갖다가 예방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방적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5월 달이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게 뇌졸중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 여러분들이 이 뇌졸중이 어떠한 병이고 그 다음에 뇌졸중이 뇌혈관 내에서 발생하는 것, 뇌혈관 외에 경동맥이나 아니면 심장에서 발생하는 뇌졸중도 있다 하는 걸 갖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몇 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질문 몇 개 소화하고 마칠까 합니다. 배우자가 지난달에 뇌경색이 왔고 심부전이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심장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서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스텐트 시술도 했는데 아프다고. 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마 그 심장 기능이 일반인의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은 심장이 이제 혈액 펌프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혈액을 짜가지고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굉장히 강력한 펌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와 있는 혈액의 한 60% 정도, 한 번 들어오면 그걸 60% 정도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내보내는 힘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30%밖에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이고요. 심부전이 있게 되면 혈액이 충분하게 흘러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도 잘 생기고 또 설사 부정맥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장 안에 혈액이 자꾸 저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혈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기는 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동맥 협착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히면서 금방 뚫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손상이 굉장히 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심부전도 있고 심장 기능은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지금 또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저 관상동맥 협착증이 혈관이 이제 심장으로 가는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혈관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3개 중에서 이제 몇 개의 스텐트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텐트를 해도 그 안에 다시 혈관이 좁아져서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그 혈관이 아닌 다른 혈관에 또 협착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술하신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최근에는 뭐 꼭 입원 안 하고 CT 같은 것만 해도 그 혈관의 협착 정도를 상당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3세 여성이고요. 8개월 전에 기억을 잃었다고 그러네요. MRI 찍고 영상의학과 판독한 결과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 일과성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과성 허혈. 신경과에 가서 뇌혈류 초음파, 뇌파 검사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과성 뇌허혈 TIA라고 그러는 건데 저거는 이제 그 많은 경우에는 혈전이 잠깐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막았던 거예요. 막았다가 우리 몸은 다행히 혈전이 생기게 되면 그걸 또 녹는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막았다가 그걸 스스로 녹아지면서 혈관이 또 통해가지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건데 신경과에서 검사해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방세동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을 찾는 노력을 갖다가 순환기 심장내과의 부정맥 의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찾으려는 노력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뇌졸중과 관련되어 있는 심장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태우입니다.